개성 땅에서 손꼽히는 거상, 심상단의 대행수가 애지중지 키워낸 무남동녀 심설이 개성에서 명성을 자자하게 떨치던 천재 규수였습니다. 상인의 신분을 벗고자 사대부가와의 혼사를 서두르던 아비의 기쁨도 잠시, 설이는 저잣거리 보부상들 사이에서 섬뜩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진실을 파헤치려 스스로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고 몸종으로 잠입한 설이 어느 늦은 밤 툇마루를 닦던 그녀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올해는 아프지 말고 다 잘 풀리라고 복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도야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성 땅에서 손꼽히는 거상, 심상단 대행수의 무남동녀 심설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개성 상단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복식 부기법인 사계치부법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서역보다도 앞서 이 땅에서 창안되었다 전해지는 정교한 계산법이었습니다. 설이는 겨우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 어려운 사계치부법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 아비인 심대행수를 크게 감탄케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비를 따라 개성과 한양을 오가는 상단 행렬에 섞여 세상 물정을 익혔던 터라 또래의 연어 규수들과는 사뭇 다른 배포와 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5살 무렵에는 벌써 상단 창고에 쌓인 비단과 곡물의 종류를 구분해낼 줄 알았고, 8살에는 아비 곁에서 거래 흥정을 지켜보며 어깨너머로 셈법과 사람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설이를 두고 심대행수가 아들 열보다 낫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였으니 그 명미남이 개성 바닥에 자자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웃 상단의 늙은 대행수들조차 설이가 자리한 회합에서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할 정도였으니 그 총명함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짐작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양의 명문세도가인 홍판서 댁에서 매파를 보내어 혼담을 청하였습니다. 정식 혼인의 첫 단계인 의혼에 따라 매파는 화려한 예물이 아니라 홍판서 가문의 가풍과 학맥을 소상히 적은 서책과 홍도령의 인품과 명망을 정중히 담은 간찰 한 통을 앞세우고 찾아왔습니다. 격식을 갖춘 그 글월에는 가문의 내력과 청혼의 뜻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문체로 적혀 있어 심대행수는 그 글만 보고도 가문의 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판서댁 아들 홍도령은 인물이 훤칠하고 글재주도 있다 하나 실상은 주색 잡기에 능한 한량이라는 소문이 은근히 돌고 있었습니다. 몇몇 개성 상인들 사이에서는 한양을 다녀온 이들의 입을 통해 그런 뒷말이 조심스레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격이 워낙 높은지라 심대행수는 크게 반겨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상단을 크게 일으켰음에도 신분의 벽에 늘 아쉬움을 느끼던 심대행수에게 명문 사대부가와의 혼인은 오랜 수건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상인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양반가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온 그였기에 이 혼담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간찰에 담긴 홍판서 댁의 위세를 전해 듣고는 심대행수는 밤잠을 설칠 만큼 기뻐하며 서둘러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절차가 진행되고 사주단자가 오가던 어느 날 설이는 저잣거리에서 우연히 괴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성 저잣거리에 볼 일이 있어 나선 길이었는데 마침 한양을 오가는 보부상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홍판서 댁의 전 정혼녀였던 최씨 처녀가 혼인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실성하여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그 집안에 무언가 흉한 기운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포목전 안악은 그리 참하던 규수가 어찌 하루아침에 실성을 하겠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또 다른 이는 그댁 안방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넋이 나간다더라는 섬뜩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늙은 박물장수 또한 혀를 차며 그 댁 며느리 자리가 재수 없는 자리인가 보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리는 장을 보러 나온 걸음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오래도록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리는 그 소문을 그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에서 정혼녀가 갑자기 실성하여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 후로 그 집안에서 이 일을 쉬쉬하며 덮으려 애쓴다는 점이 더욱 수상쩍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억울한 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소문을 바로잡으려 나섰을 것인데 도리어 그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였습니다. 더욱이 최씨 처녀의 친정에서조차 딸의 행방을 캐묻는 이들에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니 서리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친정에서마저 쉬쉬한다는 것은 그 집안 역시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서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상단 일을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감춰진 속내를 읽어내는데 이골이 난 서리였기에 이 일에는 필시 곡절이 있으리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서리는 홀로 방에 앉아 이 일의 전말을 캐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신부의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는 결코 속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서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전으로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진심을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가면 그저 잘 차려진 사랑채와 웃는 낯의 인사만 마주할 뿐 안채 깊숙한 곳의 실상은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사대부가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거칠애와 예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법이었으니 아무리 눈을 밝히고 살펴본들 진짜 속내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리는 대담하게도 자신의 얼굴에 재와 숫검정을 묻히고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어 신분을 감추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곱게 자란 규수의 신분을 스스로 내던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비로소 그 집안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결심이 아니었으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서리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을 오랫동안 모셔온 유모에게만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유모는 서리가 갓난아기였을 적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서리를 아끼는 이였습니다. 대갓집에서는 노비를 새로 들릴 때 반드시 노비 문서를 엄히 확인하는지라 근본 없는 자가 갑자기 노비로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모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침 한받는 큰 잔치를 앞두고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는 홍판서 댁의 사정을 알아내고는 오랜 인맥을 통해 서리를 잔치 준비 기간에만 부리는 임시 고용 참모 겸 친모로 들여보내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는 노비 문서를 요구하지 않는 날품 일꾼의 자리였기에 신원을 깊이 캐물을 염려가 적었습니다. 유모는 크게 만류하였으나 서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였고 결국 먼 친척의 딸로 복순이라는 이름을 지어 붙여 홍판서댁 행랑채에 들여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모는 밤새 눈물을 훔치며 아가씨,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고 서리는 그런 유모의 손을 꼭 붙잡으며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노라 약조하였습니다. 찬모 겸 친모 복순이가 된 서리는 보퉁이 하나만 짊어진 채 홍판서댁 소슬대문을 지나 행랑채로 향하였습니다. 그 보퉁이 안에는 갈아입을 낡은 옷 몇 벌과 유모가 챙겨준 약간의 노잣돈,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작은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위용은 과연 소문대로 대단하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붉은 단청과 높은 처마는 위엄이 넘쳤으나 그 아래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늙은 문지기조차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안쪽을 가리킬 뿐이었으니
서리는 그 첫인상에서부터 이 집안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임시 일꾼을 두고 이 집안에서 오래 종살이를 해온 노비들은 쉬이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친모는 곁눈질로 서리를 훑어보며 이 집에서는 입이 무거워야 오래 산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다른 하녀들 역시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밥상머리에서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이야기를 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를 향한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뿌리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서리는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도록 굳어진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서리는 그 침묵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이 말 속에 담긴 경고를 놓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행랑채 골방에서 첫밤을 보내며 서리는 손끝이 트고 등이 시린 상일꾼의 삶을 처음으로 몸소 느꼈습니다. 얇은 혼이불 한 장으로 한기를 막아내야 했고 딱딱한 집자리에 몸을 뉘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물을 깃고 걸레질을 하느라 손끝이 갈라지고 쓰라렸으나 곱게 자란 규수의 신분을 숨긴 채로는 감히 아프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곱게 자란 대행수의 여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단함이었으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최씨 처녀의 일과 이 집안의 수상한 기운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고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리라 몇 번이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어느새 새벽 딸기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깐의 선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며 서리는 이 집의 공기가 겉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청렴하고 학식 높은 명문가로 칭송받는 홍판서댁이었으나 담장 안쪽에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어둠이 짙게 도사리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노비들의 낯빛에는 하나같이 피로와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고 안채 쪽에서는 종종 알 수 없는 낮은 신음과 흐느낌이 새어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어디선가 나지막한 흐느낌이 담장을 타고 넘어오기도 하였는데 누구도 그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이러한 사소한 조짐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며 이 집안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낮이면 태연한 얼굴로 일을 하면서도 밤이면 홀로 그날 보고 들은 것들을 곱씹으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찬모 겸 침모로 들어온 서리는 물 깃기와 아궁이 불 지피기, 마당 쓸기, 잔치를 앞둔 바느질감까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았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가로 향하였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지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몸을 놀렸습니다. 곱게 자란 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된 일이었으나 서리는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2배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성실함 덕에 차차 안채 근처를 오가는 일도 맡게 되었고 이는 서리가 바라던 바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덥지 않아 하던 다른 하인들도 점차 복순이의 부지런함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몇몇은 은근히 힘든 일을 대신 맡기기까지 하였으나 서리는 야 또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서리는 조금씩 이 집안 깊숙한 곳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은 일을 하며 눈과 귀는 언제나 열어두었습니다. 안채 뒤편에는 다른 곳과 떨어진 작은 별채, 탕약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다른 건물들과 달리 어딘지 음침한 기운마저 감돌았고 밤이 되면 은은한 약재 냄새와 함께 희끄무레한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유독 짙고 매캐하여 바람이 불면 행랑채 마당까지 냄새가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늙은 의원 하나가 상주하며 밤낮으로 무언가를 다리는 그곳은 다른 노비들도 함부로 얼씬거리지 않는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나이든 하인들 사이에서는 저곳에는 함부로 다가가지 말라는 은밀한 당부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서리는 그 은밀함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처음 그 별채를 발견했을 때부터 서리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언젠가 반드시 그 안을 들여다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탕약방을 오가는 길목에는 늘 안방마님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직접 탕약 가마솥을 감독하며 어느 하인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엄히 단속하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이면 몸소 탕약방 앞에 나타나 약을 다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심지어 약탕기의 뚜껑을 여닫는 것조차 자신의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초리에 노비들은 숨소리조차 낮추었고 행여 탕약방 근처를 지나칠 일이 있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늙은 의원조차 조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움직이는 모습을 서리는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서리는 매일 저녁 무렵 검은 탕약 그릇이 조심스레 홍도령의 처소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같은 양이 올려지는 것을 보며 서리는 그것이 단순한 몸보신을 위한 탕약이 아니리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의 보약이라면 하루 이틀 거르는 날도 있기 마련인데 이 탕약만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각에 정확한 양으로 올려졌습니다. 다른 약과 달리 유독 이 탕약만은 조씨 부인이 손수 검사한 뒤에야 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심지어 약을 나르는 여종에게조차 냄새를 맡거나 손을 대지 못하게 엄히 단속할 정도였으니 자식을 향한 정성치고는 어딘가 기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그릇을 나르는 여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서리는 어느 날 저녁 탕약을 달인 뒤 버려지는 찌꺼기를 몰래 주워 소매에 감추었습니다. 마침 조씨 부인이 잠시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뒷마당에 버려진 약재 찌꺼기 더미를 재빨리 뒤져 한 움큼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찌꺼기의 감촉이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혹여 누군가에게 들킬세라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레 소매 속에 그것을 갈무리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소매 속에 그 찌꺼기가 신경 쓰여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길 기다려 골방에서 홀로 그 찌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사치 집안에서 자라며 갖가지 약재를 눈으로 익혀온 서리는 그 찌꺼기 속에서 낯익은 뿌리를 발견하고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릴 적 아비를 따라 양령실을 오가며 귀동량으로 익혀둔 지식이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상단에서 약재를 취급하는 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둘 떠오르며 눈앞에 이 뿌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맹독성 약재인 천남성이었습니다. 소량이면 중풍이나 담을 다스리는 데 쓰이나 과하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목숨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약초였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뿌리를 몇 번이고 뒤집어 살펴보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몇 번이나 들여다보아도 그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찌꺼기의 양을 가늠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 버려진 찌꺼기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으니 이는 결코 치료를 위한 소량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사람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기에 충분한 무시무시한 분량이었습니다. 아비의 상단에서 약재 거래를 지켜보며 익힌 눈썰미로 미루어 보아도 이 정도의 천남성을
매일같이 다려먹인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저 병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매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약을 매일 먹는 사람이 성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리는 이것이 명백히 의도된 무언가임을 직감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리는 오가며 몇 번 마주친 홍도령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대낮에도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하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다가 이내 힘없이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당을 가로지르다 마주친 홍도령이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그 눈빛이 초점을 잃고 흐릿하여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벼랑간 하인을 붙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화를 내다가 잠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방탕함이 아니라 약으로 인한 증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든 기이한 행동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찌하여 어미 된 자가 자식에게 이런 무서운 약을 먹인단 말인가? 서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식을 병들게 하고 싶은 어미가 어디 있을까 싶으면서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혹여 병을 핑계 삼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내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서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좀처럼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어둠을 응시하며 온갖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으나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서리는 반드시 이 집안의 속내를 캐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문가의 위엄 뒤에 숨겨진 이 기이한 광경 앞에서 서리는 이 집안 깊숙한 곳에 필시 추악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히 마주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의 일부일 것이라는 확신이 점차 굳어져 갔습니다. 조씨 부인의 삼엄한 감시와 은밀함, 그리고 홍도령의 기이한 증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가는 듯하였습니다. 최씨 처녀의 실종 또한 이 탕약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서리는 이제부터 이 탕약의 진짜 용도와 그 배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채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홍판서 댁은 대대로 청빈하고 학식 높은 명문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데다 대문 위에는 과거 조정에서 가문이 학문과 고결함을 기리며 친히 내린 사액 현판이 걸려 있어 지나는 이들마다 고개를 숙이고 우러러볼 정도였습니다. 과거 급제자를 여럿 배출한 가문이라는 자부심 또한 대단하여 한양의 웬만한 양반가들도 이 집안 앞에서는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에게도 후하게 대접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고 양반네들 사이에서는 본받을 만한 가문이라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인근 백성들을 구휼한다는 미담까지 떠돌았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명문가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장 안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노비들을 향해 종놈들은 배가 부르면 상전을 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뱉을 때마다 그 눈빛에는 노비들을 향한 뿌리 깊은 멸시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노비들이 조금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게을러진다는 것이 조씨 부인의 확고한 믿음이었으니 그 말대로 하인들이 먹을 밥에는 종종 일부러 잿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지시가 떨어지면 밥을 짓는 여종은 눈물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그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그 밥을 먹으면서도 노비들은 감히 불평 한마디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행여 그런 낌새라도 보였다가는 더 혹독한 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이 또한 처음 그 밥을 먹었을 때 목구멍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이 집안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실감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직 앳된 얼굴의 어린 여종 하나가 실수로 놋그릇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겨우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무거운 상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그만 손에서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그 소리를 들은 조씨 부인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어린 여종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이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으나 조씨 부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애원하는 모습에 더욱 분이 오른 듯 조씨 부인은 매섭게 소리를 지르며 회초리를 가져오라 명하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채찍이 여러 차례 내리쳐졌고 아이의 비명이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이 매질에 움츠러들 때마다 지켜보던 서리의 가슴도 함께 저며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노비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저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고 몇몇은 차마 보지 못하고 하던 일로 서둘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어린 여종을 감싸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 역시 언젠가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하였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으나 지금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 채찍을 빼앗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이성이 그 충동을 가까스로 붙들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그 참혹한 광경을 눈에 새겨둘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그 어린 여종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매질과 학대는 이 집안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회초리가 날아들었고 밥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며칠씩 굶기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가 굼뜨다는 이유만으로도 종아리를 맞는 일이 허다하였으며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하는 하인에게조차 꾀병이라며 매질이 가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늙은 하인은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쉬지 못한 채 종일 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감기로 열이 오른 어린 종은 이불도 없이 찬 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행랑채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세월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나날이 그렇게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이 집에서 오래 종살이를 해온 늙은 친모가 서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모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젊었을 적 자신도 저 어린 여종처럼 숱하게 매를 맞았던 지난날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하였다며 친모는 씁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성인 군자로 떠받들어지는 대감마님조차 안에서는 매정하기 이를 데 없다 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이리도 다른 집안이 또 있을까? 하며 친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집안의 위선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온 뿌리 깊은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작 집안의 가장인 홍판서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안채의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책을 벗삼아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안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간혹 마당을 지나칠 때 매질하는 소리가 들려도 눈살 한 번 찌푸릴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는 대감마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병약하여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탓에 안채의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조씨 부인의 손에서 결정되었고 실질적인 권세는
온전히 조씨 부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감마님이 집안의 주인처럼 보였으나 실상 이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조씨 부인의 서슬퍼런 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리는 더욱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이 집안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그대로 혼인을 하게 된다면 자신 또한 저 어린 여종처럼 짓밟히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아무리 심상단의 재산이 크다 한들 일단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깥 사람 누구도 알 수 없을 터였습니다. 친정이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시집간 여인의 처지는 그 집안의 손아귀 안에 갇히게 마련이었으니 서리는 그 무서운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서리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반드시 혼인 전에 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리는 애써 태어난 얼굴로 찬모 겸 친모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매질을 당하는 다른 이들을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밤마다 홀로 골방에 누워 낮에 보았던 참혹한 광경들을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 여종의 울부짖음이나 늙은 하인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훗날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사이 서리는 이 명문가라 불리는 집안의 밑바닥을 낱낱이 확인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실상이었습니다. 이 짧은 며칠 사이에 목격한 것만으로도 이 집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짓밟아왔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위선과 잔혹함으로 얼룩진 그 실체는 저잣거리의 소문보다 훨씬 더 참혹하였고 반드시 이 죄를 세상에 드러내리라는 결심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서리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분노와 슬픔을 마음 깊이 갈무리하며 때가 오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홍판서댁의 외동딸 홍애기 씨는 어려서부터 온갖 귀염을 받으며 자라 성품이 오만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부모의 애지중지 속에 자란 탓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여겼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고 조씨 부인 또한 그런 딸의 성정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며 키워온 터였습니다. 아랫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매질을 명하는 성정이었습니다. 애기 씨의 심기를 거스르는 날이면 어김없이 행랑채 어딘가에서 매 맞는 소리가 들려오곤 하였으니 노비들은 애기 씨의 눈에 띄지 않으려 늘 조심스레 몸을 사렸습니다. 특히 애기 씨가 지나가는 기척이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는 것이 이 집안 노비들의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애기 씨는 유독 새로 들어온 찬모 겸 친모 복순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달리 눈빛에 흔들림이 없고 어딘가 침착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태도가 도리어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기 씨는 그런 복순이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고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못마땅함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복순이에게서 자신과는 다른 격이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몰랐으나 애기 씨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사납게 굴었습니다. 애기 씨는 사사건건 복순이의 흠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답이 공손치 못하다 하며 사소한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차를 올리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또 하루는 옷고름을 매만지는 손짓이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기 씨는 자신의 방에서 서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잔치에서 손님들에게 보일 글씨를 준비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선지 옆에는 값비싼 최고급 비단 치마가 걸쳐져 있었는데 이는 친모 복순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손질해 놓은 이번 잔칫날 새로이 지어 입을 예정인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 곁에 먹물을 담은 벼루가 놓여 있었고 애기 씨는 붓을 놀리다 말고 문득 창밖을 힐끗거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침 시중을 들라는 명을 받고 방에 들어온 복순이의 모습을 곁눈질로 본 애기 씨는 문득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랫동안 벼르고 벼른 계략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는 것에 대한 은밀한 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애기 씨는 짐짓 부주의한 척 벼루에 가득 담긴 먹물을 자신의 비단 치마 위로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그 손짓은 얼핏 실수처럼 보였으나 실은 미리 계산된 동작이었습니다. 팔을 슬쩍 휘두르는 그 순간까지도 애기 씨의 눈은 복순이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값진 비단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물들었고 애기 씨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우르르 몰려들 정도로 그 비명은 크고 요란하였으니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바느질을 하던 여종들과 마당을 지나던 하인들까지 무슨 큰 변고가 생겼나 싶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 앞에서 애기 씨는 손가락으로 복순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 복순이가 방에 들어와 실수로 벼루를 건드려 치마를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기 씨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며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하였고 그 연기가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고지곳대로 믿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여종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복순이를 흘겨보기까지 하였으니 애기 씨의 거진 눈물이 그만큼 그럴듯하였던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복순이는 그 시각 애기 씨의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전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감히 거스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달려나와 자초지종을 들을 새도 없이 복순이를 대청마루로 끌어냈습니다. 조씨 부인은 딸의 말만 듣고 이미 복순이를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었으니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 새도 없이 조씨 부인의 매서운 손이 이미 그 팔을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애기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며 복순이를 그 자리에 무릎 꿇렸습니다. 서슬 퍼런 두 모녀의 기세에 눌려 지나가던 다른 노비들이 힐끔거리며 이 광경을 훔쳐보았고 감히 나서서 사실을 밝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애기 씨는 직접 손을 들어 복순이의 뺨을 여러 차례 후려쳤습니다. 그 손찌검은 갈수록 거세어져 나중에는 손바닥이 얼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이 오갈 때마다 애기 씨의 얼굴에는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서운 손찌검에 입술이 터지고 뺨이 붉게 부어올랐으나 서리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마저도 삼켜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이성이 분노를 간신히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아팠으나 서리는 그 고통조차 언젠가 갚아줄 빚으로 여기며 버텨내었습니다. 애기 씨는 뺨을 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데려다 쓰면 안 된다. 는 등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복순이의 집안까지 들먹이며 핏줄부터가 천박하니 하는 짓도 이 모양이라는 악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기 씨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얼굴만 반반하면 다인 줄 아느냐는 말까지 덧붙이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저 오만한 낯빛이 얼마나 달라질지 서리는 속으로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으나 서리의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심상단의 귀한 여식으로서 단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 없었던 서리에게 이날의 굴욕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경험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 수모는 단순한 아픔을 넘어 이 집안이 얼마나 뒤틀린 곳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과 폭력이 이 집안에서는 얼마나 흔한 일상인지 새삼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서리는 이 가문의 실체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였습니다. 명문가의 채통 아래 감춰진 것은 근거 없는 오만과 잔혹함, 그리고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뒤틀린 심성이었습니다. 조씨 부인과 애기씨 모녀는 마치 한 몸처럼 서로의 잔인함을 부추기고 있었으니 이 집안 전체가 병들어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미가 그러하니 딸 또한 그리 자라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에 서리는 씁쓸함마저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죄를 밝히겠다는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매질까지 당한 복순이에게는 그날 밤 벌로 툇마루를 청소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온몸이 욱신거리는 상태였으나 감히 명을 거스를 수 없었던 서리는 걸레를 들고 힘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이 쑤셨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걸레를 짜서 마루를 닦아나갔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서리는 홀로 걸레를 쥐고 조씨 부인의 처소 가까운 툇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상처난 뺨을 스칠 때마다 시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서리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달빛만이 마루를 비추는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틈으로 조씨 부인과 홍애기 씨가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은밀하고 다급한 어조의 서리는 숨을 죽이고 걸레질을 멈춘 채 문 가까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서리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잊은 채 서리는 온 신경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하였으나 점차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홍도령의 끝없는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인해 집안의 재산이 이미 오래전에 모두 바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노름판에서 탕진한 돈만 해도 이 집을 몇 채는 살 수 있는 액수라며 조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집을 드나들며 뿌린 돈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고 조씨 부인은 탄식하듯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문가의 위세는 실상 껍데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낮은 한숨을 내쉬며 이대로 가다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조차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전답을 저당 잡히고 빚을 얻어 겨우겨우 체면 칠해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중의 재기까지 몰래 전당포에 맡긴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애기씨 역시 초조한 목소리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는 저도 시집도 못 가고 이 집안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가 하며 애기씨는 울먹이듯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 부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상단의 막대한 재산만 손에 쥐면 이 빚은 단숨에 청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그 순간 은밀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벼려온 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는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신과의 혼사가 애초부터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조 씨 부인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끔찍하였습니다. 혼인이 성사되어 심서리가 이 집안 사람이 되면 그녀에게도 은밀히 천남성 탕약을 먹여 서서히 정신을 흐리게 만들 작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다며 보약이라 속여 먹이면 그 아이도 별 의심 없이 받아 마실 것이라며 조 씨 부인은 태연히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혼인한 며느리가 시어미가 주는 보약을? 마다할 도리가 어디 있겠느냐. 며 조 씨 부인은 자신만만하게 덧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정신이 흐려진 며느리를 실성했다 소문내어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 틈에 심상단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심산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이미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세한 절차까지 다 정해놓은 듯 막힘없이 술술 계략을 풀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심대행수가 딸의 혼수로 딸려보낼 재산의 규모까지 이미 조사해 두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인은 이미 최 씨 처녀에게 한 차례 써먹었던 수법이라며 조 씨 부인은 지금쯤 교회 벼럽에서 얌전히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무심코 흘렸습니다. 서리는 그 말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최 씨 처녀가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소유의 어느 외딴 벼럽에 여태 갇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이어 치료를 핑계로 그곳에 가두어 두었으니 행여 누가 캐물어도 실성하여 요양 중이라 둘러대면 그만이라며 낮게 웃었습니다. 애기 씨 역시 그 계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라는 섬뜩한 말을 흘렸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 처녀가 죽지 않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반드시 그녀를 구해내어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 처녀의 감금과 아들에게 먹이는 천남성 탕약까지 모든 의문이 이 한마디로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껏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서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동시에 그 진실의 참혹함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 집안은 재물을 위해 사람의 목숨과 정신을 서슴없이 유린하는 악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서리는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은 오직 엿들은 말뿐, 확실한 물증과 살아있는 증인이 없이는 이 거대한 세도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방으로 돌아온 서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짐하였습니다. 최 씨 처녀가 갇혀 있다는 그 벼럽의 위치를 알아내는 일과 이 음모의 명백한 물증을 손에 넣는 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이 추악한 가문이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으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이날 밤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엉덩이도 아프고 목도 마르실 테니 잠시 숨 한번 고르고 가실까요? 허리 쭉 펴시고 물도 한 모금 드세요.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지만 특히 마지막에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갑니다. 며칠 뒤 조 씨 부인은 복순이에게 한양의 큰 한약방에 가서 약재를 지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침 평소 심부름을 다니던 다른 하인이 몸져 놓은 탓에 어쩔 수 없이 복순이에게 그 일이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임시 고용된 참모 겸 친모라 하여도
바깥 심부름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으니 서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바깥 출입이 거의 없었던 터라 이런 심부름이야말로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서리는 직감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얼굴로 명을 받들었으나 속으로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일었습니다. 서리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약방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서리가 찾아간 곳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큰 한약방이었습니다. 널찍한 점포 안에는 온갖 약재를 담은 서랍장이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은은한 약재 냄새가 가게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인삼과 감초, 작약 등 온갖 귀한 약재들의 이름이 서랍마다 붓글씨로 적혀 있어 그 규모만으로도 이 약방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각지의 귀한 약재들이 즐비하게 쌓여 있었고 약방 주인은 오랜 단골들의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터라 한양 양반가들의 속사정에도 밝은 편이었습니다. 서리는 자연스레 주인과 말을 트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약재 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주인은 문득 밀린 외상값을 기록해두는 두툼한 학이 장책을 펼쳐 홍판서 댁의 이름이 적힌 면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홍판서 댁에 밀린 외상값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는지 주인은 별 생각 없이 그 장책을 계산대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곁눈질로 그 장책을 훑어보았습니다. 서리는 곁눈질로 그 장책을 훑어보다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실로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책에는 홍판서 댁이 오래전부터 약값을 갚지 못하고 하기로 쌓아온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그 기록은 수년에 걸쳐 이어져 있었고 갚지 못한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웬만한 중소상단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 밀려 있었으니 서리는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아 명문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형편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학위 목록 대부분이 다름 아닌 천남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약재는 거의 없이 오로지 이 맹독성 약재만을 꾸준히 그것도 상당한 양으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반복되는 그 구매 기록을 보며 서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이는 최씨 처녀가 이 집안에 드나들던 시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분량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댁이 아직도 이걸 이만큼씩 사가면서 값은 치를 생각을 안 하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주인은 이어 겉으로는 대감댁이니 뭐니 하지만 속사정은 여느 몰락한 양반네와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무심코 흘렸습니다. 그래도 반가의 체면이 있으니 함부로 독촉도 못하고 그저 답답할 노릇이라며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장책의 내용을 눈에 새겨 넣었습니다. 서리는 이것이야말로 홍판서 댁의 죄를 만천하에 밝힐 결정적인 물증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몰락해가는 가문이 약재 값조차 치르지 못하면서도 독초만은 끊임없이 사들였다는 사실은 그 용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면 진작 다른 약재로 바꾸었을 터인데 굳이 이 위험한 약재만을 고집스레 사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의 불순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책이야말로 조씨 부인의 밀담에서 들었던 음모를 뒷받침할 확실한 물증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장책의 핵심 내용을 종이 한 귀퉁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품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종이 쪽지와 붓을 꺼내어 서둘러 손을 놀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였습니다. 날짜와 수량, 금액까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두런거리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서리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옮겨 적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기척이 들리자 서리는 재빨리 종이를 접어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베껴 적은 종이는 곱게 접어 소매 깊숙한 곳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리는 약방을 나서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약재 꾸러미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기는 내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행여 누가 뒤쫓지는 않을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비로소 복수의 실마리를 손에 쥐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씨 처녀가 갇혀 있다는 그 교회 벼럽의 위치를 알아내어 직접 그녀를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장책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제로 이 참혹한 일을 겪은 산증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서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증과 증언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이 거대한 세도가를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서리는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그려나갔습니다. 진실은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심부름을 나갈 때마다 틈틈이 사람들에게 넌지시 홍판서댁 소유의 전답과 벼럽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잣거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레 말을 돌려 그 소식을 캐물었으나 처음에는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문가와 얽힌 이야기인지라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다들 고개를 젓거나 말을 흐리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으니 서리는 조급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끈질기게 수소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 조씨 부인의 심부름으로 소장료 관련 서찰을 나르던 중 벼럽지기에게 전할 물건이 있다는 말을 우연히 엿듣고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성 동쪽 교회의 한적한 야산 아래 자리한 외딴 벼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짬을 낸 어느 날 서리는 소장료 심부름을 자청하여 도성 동쪽 교회의 그 벼럽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번이나 헤매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몇 번이고 길을 물은 끝에야 겨우 그 벼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각이었고 인적이 드문 그곳은 어딘지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벼럽은 겉으로는 그저 조용한 시골집처럼 보였으나 대문에는 낯선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벼럽을 지키는 늙은 하인 하나가 무뚝뚝한 얼굴로 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소장료 서찰을 전한다는 핑계로 벼럽지기의 눈을 피해 뒤뜰로 돌아가 굳게 닫힌 별채의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서는 초췌하고 야윈 여인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문가의 정혼녀로 곱게 자랐을 그녀는 지금은 뼈만 남은 듯 야위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못한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 또한 남루하기 그지없어 한때 귀하게 자랐을 교수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나지막이 창틈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최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낯선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랜 감금 생활에 사람의 접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그녀는 서리를 홍판서 댁에서 보낸 또 다른 감시자가 아닌지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두려움과 불신이 그 경계하는 눈빛에서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서리는 다급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그 집안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그 집안의 죄를 밝히기 위해 왔노라 진심을 다해 설득하였습니다. 창틈으로 몇 번이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애원하듯
이야기하였고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연화는 마침내 창문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창틈 사이로 마주한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다가 서리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자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처음으로 꺼내는 듯 연화의 목소리는 몇 번이고 갈라지고 끊어졌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시댁이 될 홍판서 댁에 자주 드나들던 중 그 집에서 내어준 보약을 매일같이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약이 다름 아닌 천남성 탕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화는 밤마다 헛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벽에서 사람 얼굴이 나타나거나 있지도 않은 소리가 들리는 등 정신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증세가 심해지자 홍판서 댁은 치료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연화를 이 외딴 벼럽으로 옮겨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곳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벼럽지기가 날라다주는 밥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고 하였습니다. 몸도 나날이 쇠약해져 걷기조차 힘겨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판서 댁은 연화를 이곳에 가두어 놓은 채 바깥 세상에는 며느리 될 사람이 실성하여 요양을 떠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파혼의 책임을 온전히 연화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보낸 이들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연화의 이상 행동을 부풀려 이야기하였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은 애초부터 사람을 가두어 두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실성하여 도망친 것처럼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화는 실성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친정에서조차 찾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친정 식구들은 그녀를 잊은 듯 발길을 끊었고 연화는 그저 이 외딴 벼럽 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금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사계절을 몇 번이고 지켜보면서도 세상 밖으로 나갈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창틈 너머로 연화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에 서리의 마음도 함께 저려왔습니다. 자신이 알아낸 천남성학의 장책과 조씨 부인의 밀담 이야기를 들려주자 연화는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자신의 처지가 마침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오열하였습니다. 서리는 며칠 안으로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이곳에서 빼내어 주겠노라 굳게 약속하였고 연화는 두려움과 한 줄기 희망이 뒤섞인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그 길로 벼럽을 나서며 완벽한 복수를 향한 결의를 다시금 굳혔습니다. 이제 증거도 갖추어졌고 살아있는 산 증인의 소재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서리는 조만간 있을 한받는 잔칫날에 맞추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연화를 벼럽에서 구해내어 그날 함께 그 집을 찾을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서리의 가슴 속에는 완벽한 복수를 향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서리가 은밀히 움직이는 동안 조씨 부인 역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벼럽지기로부터 낯선 여인이 뒤뜰을 서성이더라는 보고를 전해 듣고 조씨 부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한약방 주인이 지나가는 말로 어느 친모가 홍판서댁 장책을 유심히 살펴보더라는 이야기를 흘렸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조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무언가 정보가 새어나가는 듯한 기미를 눈치챈 조씨 부인의 눈초리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씨 부인은 행랑채 전체에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노비들과 임시 일꾼들을 마당에 일렬로 세워놓고는 서슬퍼런 얼굴로 명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며 마당에 줄지어 섰고 조씨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 지나갔습니다. 보찜들이 하나하나 강제로 열어젖혀졌고 혹여 수상한 물건이나 문서가 없는지
삼엄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마당 위에 어지럽게 흩어졌고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다행히 증거를 몸에 지니고 있어 화를 면하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매서운 목소리로 한 명씩 불러세워 추궁하였습니다. 누가 바깥으로 집안일을 함부로 흘리고 다녔는지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이 조금이라도 미적거리면 즉시 매서운 호통이 떨어졌고 몇몇은 겁에 질려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나이든 하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으나 조씨 부인은 그마저도 미덥지 않다는 듯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유독 조씨 부인의 시선이 복순이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침착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 태도가 다시금 의심을 산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복순이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짧게 몇 마디 캐물었습니다. 내 요즘 심부름을 핑계로 바깥 출입이 잦았다던데 무슨 일로 그리 나다니느냐는 물음에 서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이내 태연함을 되찾았습니다. 서리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두려움에 떠는 여느 하인처럼 몸을 낮추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양 권문세가 마님들이 귀한 차와 과반을 나누는 다담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상 앞에서 마님들은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조씨 부인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화사한 자리 한편에서 조씨 부인은 은밀한 계략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게 조씨 부인의 눈빛만은 은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차를 나누는 중에 조씨 부인은 은근슬쩍 심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심씨 가문 여식의 성정이 워낙 괴팍하고 어딘가 실성한 기운마저 있다더라는 근거 없는 말을 자연스레 흘렸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척, 안타까운 척하며 은근히 험담을 흘리는 그 화법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노련한 술수였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짐짓 근심 어린 표정까지 지어 보이니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누구도 의심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마님들은 고지곳대로 그 말을 믿고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며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마님은 심상단이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근본이 산 것이니 그럴만도 하다는 말까지 보태며 소문에 살을 붙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역의 양반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험담이 마치 사실인 양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씨 부인이 미리 짜놓은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훗날 서리가 혼인을 깨려 하거나 진실을 폭로하려 들 때 원래 실성한 여인의 헛소리로 몰아붙이기 위한 방어막을 미리 쳐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소문을 퍼뜨려두면 훗날 서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실성한 여인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릴 것이 뻔하였습니다. 최씨 처녀에게 써먹었던 수법을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속셈이었으니 그 치밀함과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을 전해 들은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이웃 상인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고 서리는 순간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상인은 별 생각 없이 요즘 한양 바닥에 그런 소문이 파다하더라며 전해주었으나 그 말을 들은 서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씨 부인의 치밀함과 잔인함에 새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미치광이로 매장당할 판이었습니다. 서리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은밀히 유모에게 서찰을 띄워
개성심 상단이 오래전부터 연주를 되어온 한양 포도청에 이 모든 사실을 미리 고변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심 대행수는 그동안 모아온 학위 장책 사본과 딸의 서찰을 근거로 홍판서, 대개 인명살상 및 재물 사취 혐의를 포도청에 정식으로 고발해 두었습니다. 함을 받는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이야말로 한양의 모든 명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이자 포도청이 급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서리는 그날을 거사의 날로 정하고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마침내 홍판서 댁 마당에서 함을 받는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당에는 색색의 천막과 화려한 장식이 내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온갖 산의 진미를 준비하느라 여종들이 분주히 오갔고 대문 앞에는 잔치 소식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까지 북적였습니다. 양가의 친지들은 물론이거니와 한양에 내로라 하는 명문가 마님들까지 모두 초청되어 마당 가득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잔치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고 풍악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오늘로써 심상단의 재산이 사실상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얼굴 가득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얼굴에는 오랜 근심이 모두 사라진 듯한 홀가분함마저 엿보였습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빚 걱정이 오늘로써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씨 부인의 발걸음마저 가벼워 보였습니다. 애기씨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우쭐거렸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잔치의 소란함에 가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홍판서댁 소설대문 밖에는 개성에서 급히 올라온 심대행수가 당도해 있었습니다. 딸의 서찰을 받고 밤낮 없이 말을 몰아 한양에 도착한 심대행수는 상단의 건장한 호위 장정들과 미리 연통해 둔 포도청 군관, 포졸들을 이끌고 담장 너머로 잔치마당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딸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심대행수는 초조한 얼굴로 대문 안쪽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마당 한편에서는 여느 때처럼 친모 복순이가 상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과 음식을 나르는 그 모습은 여느 하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친모였으나 그 속에서는 오늘 벌어질 거사를 향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품속에는 그동안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들이 소중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오늘 벌어질 일을 되새기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을 나르던 복순이가 돌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상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놀랍게도 하객들이 모여있는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껏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곧게 편 어깨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지금껏 보여왔던 친모의 조심스러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고 거침없는 기세가 흘러넘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몇몇 하인들이 다급히 다가가려 하였으나 복순이의 형형한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으니 평소 하찮게 여기던 친모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운이었습니다. 잔치상 앞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이 낯선 광경에 시선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복순이는 품속에서 거친 무명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자신의 얼굴에 묻어있던 재와 숯검정을 슥슥 닦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명천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검은 재가 조금씩 벗겨져 나갔고 그 아래로 낯선 광채가 서서히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겹, 두 겹 벗겨질 때마다 마당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그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검댕이 벗겨져 나갈수록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은결 같은 흰 피부와 기품 있는 이목구비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껏 침모의 남루함 뒤에 숨겨져 있던 심설의 본연의 자태가 마당 한가운데서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은 결코 천한 몸종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흙먼지 속에서 옥이 드러나듯 그 고귀한 얼굴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은 순간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리가 미리 정해둔 신호대로 힘차게 손을 들어 올리자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심대행수가 호위 장정들을 이끌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포도청 군관과 포졸들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사이로 벼럽에서 구출되어 단정하게 매무새를 정돈한 최연화가 결연한 표정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초췌하였던 지난 모습과 달리 오늘의 연화는 꼿꼿한 자세로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모습의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씨 부인과 홍도령은 그 친모가 다름 아닌 오늘 함을 받기로 한 신부, 심설이짐을 그리고 저 낯선 이들이 자신의 아비와 포도청 사람들임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애기씨 또한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짓밟아온 친모가 실은 재산을 노렸던 그 신부였다는 사실에 두 모녀는 그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던 흥겨운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풍악 소리마저 어느새 뚝 끊어졌고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하객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단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잔치상 위의 음식들도 이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모든 이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하객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이제 곧 벌어질 일에 대한 긴장감이 마당 가득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서리는 허름한 친모 옷차림 그대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마당 중앙에 섰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하객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리고 곁에 든든히 서 있는 아비와 포도청 군관들 앞에서도 조금의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재와 숯검정 아래 감추어야 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이제야 온전히 드러낸 채 서리는 그동안의 모든 굴욕과 고통을 이 한순간에 씻어내려는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끼며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솜에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그 종이 뭉치와 약재 찌꺼기는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모아온 것이었으니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홍판서 댁의 천남성학이 장책 사본과 증거로 모아둔 약재 찌꺼기를 꺼내어 포도천 군관 앞에 힘껏 내려놓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마당 바닥에 놓이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하객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겉으로는 명문 세도가라 자처하나 실은 재물을 탐해 정혼녀에게 독초인 천남성을 먹여 미치광이로 몰아 가산을 빼앗으려 한 추악한 사기꾼들입니다. 여기 그 증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몸종으로 숨죽여 지내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힘차고 또렷하였으며 마당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던 하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고 몇몇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몇몇 마님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들조차 낯빛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도청 군관 역시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며 상황을 주시하였고 곁에 선 포졸들도 즉시 대오를 갖추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서리의 외침에 이어 최연화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참혹한 일들을 낱낱이 증언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마셔야 했던 천남성 탕약과 그로 인해 겪었던 환각과 쇠약함, 그리고 실성한 여인으로 몰려 오랜 세월 교회 벼럽에 갇혀 지내야 했던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내었습니다. 연화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세세한 기억들, 이를테면 벼럽지기가 밥그릇을 던지듯 넣어주던 순간이나 밤마다 창밖에 짐승 울음소리에 떨어야 했던 시간까지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몇 번이고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그 목소리에는 점점 힘이 실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한이 비로소 풀려나오는 듯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성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갇혀 살아야 했던 그녀가 마침내 세상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 집안의 늙은 노비들 역시 하나둘 나서서 그동안 이 집안에서 겪었던 학대와 부당한 처사를 증언하였습니다. 잿물 섞인 밥, 까닭 없는 매질 밀린 임금까지 그 죄상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토해내었는데 3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단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 하소연의 마당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몇몇 마님들조차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개 중에는 자신의 집안 노비들을 떠올리며 낯빛이 어두워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을 하나씩 꺼내놓으니 그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마당에는 그동안 쌓여온 한숨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장책과 약재,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 앞에서 조씨 부인과 애기 씨는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포도청 군관은 서리가 건넨 천남성학이 장책을 직접 펼쳐들고 조씨 부인의 죄상을 하나하나 엄히 낭독하였는데 날짜와 수량, 금액이 낱낱이 적힌 그 기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직접 장책을 눈으로 확인하려 앞으로 나서기까지 하였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평소 홍판서 댁과 가깝게 지내던 몇몇 양반들조차 그 장책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심상단의 위엄, 그리고 포도청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서 두 사람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갔고 이제는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은 듯하였습니다. 결국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그저 죄를 지은 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몇 번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며 억지 항변을 늘어놓았으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애기씨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쭐거리며 손님들 사이를 오가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겁에 질린 어린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잔혹하던 두 모녀의 위세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 함께 나와 있던 포도청 군관은 더 지체할 것 없이 즉시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두 모녀의 팔을 붙잡자 조씨 부인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랏줄에 손목이 묶이는 순간까지도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리를 노려보았으나 그 눈빛에 담긴 원한과 분노조차 이제는 그 어떤 힘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애기 씨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버둥치며 몇 번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헛된 변명을 쏟아냈으나 포졸들은 그저 묵묵히 오랏줄을 조여맬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과 애기 씨는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랏줄에 묶인 채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이들의 몰락이었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들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한양 도성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청렴하다 칭송받던 홍판서 댁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가문은 명문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고 한양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였습니다. 저잣거리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온갖 뒷말이 오갔고 한때 이 집안의 청렴함을 본받아야 한다며 칭송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스스로의 안목 없음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한때 그 집안을 칭송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등을 돌리며 손가락질하기 바빴고 홍판서 댁이라는 이름은 이후 오랫동안 세간의 웃음거리로 회자되었습니다. 대문 위에 걸려있던 사액 현판마저 부끄러운 흔적이 되어 결국 끌어내려졌고 그 집안은 한양을 떠나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한양 사대부가의 명부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다 전해집니다. 홍판서 댁이 파산하여 그 집 노비들이 관가에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심상단은 막대한 재력을 들여 그 노비들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심대행수는 딸의 뜻을 받들어 사들인 노비들 가운데 스스로 원하는 이들은 면천하여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고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는 상단의 일꾼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동안 잿물 섞인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이들에게 이는 실로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었습니다. 늙은 친모와 매질당했던 어린 여종의 눈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으며 특히 놋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모진 매를 맞았던 그 어린 여종은 면천된 후 서리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며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삶터를 찾아가면서도 몇 번이고 서리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세월을 뒤로하고 저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날 서리와 연화 그리고 상단의 일꾼으로 새로이 거두어진 이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잿물 대신 갓 지은 흰 쌀밥이 가득 담긴 밥상 앞에서 그동안 이 집안에서 서러움을 겪었던 이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서로를 아끼며 웃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연화 역시 그동안의 야윈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서름은 이제 서서히 아물어가고 각자의 앞날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상 위로 오가는 정겨운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그릇의 온기 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듯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황금약방의 비밀과 천남성의 덫에 얽힌 야담은 훈훈한 결말을 맺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권합니다. 한약사인 제가 본초학과 양리학적 근거를 참조하여
이야기 속 약초의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십시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가문 간의 음모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사약의 단골 재료로 등장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바로 천남성입니다. 천남성은 천남성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그늘진 숲속이나 습기가 많은 골짜기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가을이 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긴 줄기에 새빨간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열려 언뜻 보기에는 탐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실상은 조선시대 사약의 주재료로 쓰였을 만큼 치명적인 맹독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유독식물입니다. 유교적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조선 사대부가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거나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음모의 도구로 이 천남성을 은밀히 사용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수려하고 고결해 보이지만 속은 차갑고 잔혹한 홍판서댁의 위선과 닮아있는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독을 지닌 독초임에도 불구하고 천남성은 한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약재로 다루어집니다. 한방에서 천남성의 성질은 가장 따뜻하고 매우며 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남성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조습화담과 거풍지경입니다. 이는 몸 안에 차갑고 축축한 기운 때문에 생긴 비정상적인 가래를 삭이고 체내에 비정상적인 풍이 돌아 생기는 마비나 경련 증상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풍으로 인해 말이 어버버해지거나 입과 눈이 돌아가는 구안화사, 소화의 간질 발작, 사지가 뒤틀리는 경련 질환을 치료할 때 핵심적인 처방 약재로 사용됩니다. 맹독을 지닌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가 되듯 천남성 역시 극소량을 정교하게 사용하면 중증마비 환자를 일으키는 명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담 속에서 조씨 부인은 어떻게 천남성으로 정혼녀들을 미치광이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천남성의 알뿌리에는 칼슘 옥살레이트 성분과 함께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성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극도로 자극하거나 마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적정 치료량을 초과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와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가 완전히 교란됩니다. 그 결과 환자는 깊은 밤이 아니더라도 환각을 보거나 잊지도 않은 환청을 듣게 되며 극심한 정서적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전신 근육이 이완되고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과 체력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두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드는 그야말로 가스라이팅과 감금 음모에 최적화된 잔인한 독소인 셈입니다. 천남성을 생으로 먹거나 제대로 가공하지 않은 채 복용하면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재가 입술과 혀에 닿는 순간 칼슘 옥살레이트의 바늘 같은 결정이 점막을 찔러 심한 자결감과 함께 입안 전체가 부어오르고 마비됩니다. 혀가 굳어 정상적인 발음이 불가능해지는 설강 증상이 나타나며 목구멍이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독성이 위장관으로 넘어가면 대량의 구토와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고 체내에 흡수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중증 중독의 경우 온몸에 강직성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대본 속에서 서리가 잿물 섞인 밥을 먹었을 때 느낀 고통이나 최연화가 오랜 세월 겪었던 신체적 마비와 정신적 붕괴는 천남성 중독의 교과서적인 증상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천남성을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특수한 가공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법제라고 부릅니다. 천남성을 법제할 때는 주로 생강즙과 백반을 사용합니다. 생천남성의 알뿌리를 물에 며칠 동안 담가
매운맛과 도끼를 빼낸 뒤 생강즙과 백반을 넣은 물에 오랜 시간 푹 삶거나 쪄서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생강과 백반을 이용해 독성을 안전하게 제어한 첫남성을 제첫남성이라고 부르며 비로소 의원의 처방하에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조 씨 부인이 다량의 첫남성을 사들인 한약방의 외상장부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 이유는 의원의 정식 처방 없이 법제되지 않은 생첫남성이거나 치료 목적을 아득히 초과한 막대한 양의 약재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남성의 독성을 제어하는 가장 극적이고 고급스러운 법제법 중 하나는 바로 우담남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생첫남성 가루를 소의 쓸개즙에 버무려 소의 쓸개주머니에 넣은 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수개월 동안 말리는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첫남성 특유의 맹독성과 강한 매운맛은 소의 쓸개즙이 가진 차가운 성질에 의해 완전히 중화됩니다. 오히려 첫남성의 따뜻한 성질이 쓸개즙의 차가운 성질과 만나 열을 내리고 담을 사기는 청열화담의 명약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담남성은 중풍으로 인한 소아의 고열 경련이나 대뇌신경 흥분으로 인한 간질, 광증을 치료할 때 쓰이는 대단히 귀하고 비싼 약재입니다. 홍판서댁이 진정으로 아들의 광증과 한량 행세를 치료하려 했다면 이 귀한 우담남성을 처방받았어야 마땅하나 저렴한 생첫남성을 외상으로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검은 속내를 증명합니다. 제첫남성이나 우담남성처럼 완벽하게 법제된 약재라 할지라도 첫남성을 복용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격한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첫남성은 기본적으로 몸의 수분을 바짝 말리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몸에 진액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만성 마른 기침 환자나 평소 몸에 열이 많아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운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담음 환자에게는 오히려 기력을 더 유실시킬 수 있으므로 투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의 절대 복용 금지입니다. 첫남성은 태아를 떨어뜨리는 강력한 탓의 작용이 있어 임신 중인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대부가의 안방마님들이 며느리의 잉태를 막거나 가문을 끊어놓으려는 음모를 꾸밀 때도 이 약재의 부작용을 악용하곤 했습니다. 의원의 진단하에 첫남성을 안전하게 복용할 때는 보통 다른 약재들과 함께 탕약으로 타려 마시거나 환제 형태로 만들어 복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제첫남성의 하루 복용 한계량은 3g에서 대략 9g 내외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한 번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3번으로 나누어 조심스럽게 마셔야 합니다. 중풍이나 마비 증상이 극심할 때는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 달임으로써 첫남성의 독성을 한 번 더 완화하는 완충장치를 둡니다. 만약 약을 마신 후 혀끝이 미세하게 저리거나 입술이 감각이 없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생강 미음이나 해독제를 마셔야 합니다. 홍판서댁 탕약방에서 발견된 약찌꺼기 더미는 이 하루 한계량을 수십 배 초과한 분량이었기에 그것은 치료를 위한 탕약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용 도구였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야생 첫남성을 산삼이나 도라지, 마 등으로 오인하여 채취하고 섭취하는 사고입니다. 첫남성의 알뿌리는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주변의 일반 구황작물이나 마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시골이나 야산에서 무심코 캐어 먹었다가 매년 응급실로 실려가는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첫남성의 빨래송이 같은 빨간 열매 역시 산딸기나 탐스러운 열매로 착용해 아이들이 입에 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 및 식품위생법상 첫남성은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엄격히 분류되어 있으며 오직 한의사의 정식 면허와 처방을 통해서만 의약품으로 유통됩니다. 첫남성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약초를 넘어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의 탐욕과 인과응보를 상징하는 핵심 매개체입니다. 홍판서 가문은 자신들의 재정적 몰락을 감추고 대부호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 겉으로는 보약이라 속이며 이 독초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상으로 사들인 천남성의 기록과 버려진 약짓거기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포도청의 추국 증거가 되었습니다. 독을 품은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유교적 권선징악의 교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마비 치료제가 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악용하면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천남성의 특성은 법도와 양심을 저버린 권력의 최후가 얼마나 초라하고 참혹한지를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사이다 반전과 함께 전해줍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닫으려니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약초의 신비는 끝이 없는 법이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 황 선생의 야담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